좋은 일자리? 개소리 말라고! 아들은 해외에서 노예가 되었고 나는 지구 반대편으로 칼을 갈고 갔다. 누가 우리 아들을 감금했다고요? 저녁 9시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요. 화면에는 캄보디아 경찰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70, 강력계에서 35해를 버틴 전직 경찰입니다. 은퇴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요즘엔 손주들 봐주고 아침마다 동네 뒷산 오르는 게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낯선 억양의 한국어였습니다. 따님 아들, 지금 우리가 보호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호? 무슨 보호 말입니까? 저는 35년간 범죄자들과 상대했습니다. 어눌한 억양, 어색한 한국어,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아들 받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어떻게 된 거래요? 아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는 어쩌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찾아올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35년 경찰 생활 중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이 손이 말이지요. 민준이는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26살이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잖습니까? 국내는 일자리가 없다고 해외로 나가려 하지요. 아버지, 캄보디아에 좋은 일자리가 있대요. IT 개발자 구한다고요. 급여도 좋고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지요. 저는 좀 걱정됐답니다. 캄보디아? 거기 괜찮겠니? 아버지, 요즘 동남아가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걱정 마세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아들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2주 전 민준이는 인천공항을 떠났답니다. 푸놈펜행 비행기를 탔지요. 처음 사흘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숙소 도착했다고, 회사 미팅 잘 봤다고, 음식이 좀 맵지만 괜찮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나흘째부터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아들이 바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민준이가 이렇게 연락 안 할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한인회 외교부 대사관. 모든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이야. 적을 알아야 싸우는 법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갑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답니다. 30년 넘게 범죄와 싸웠던 그 감각, 그 본능이 말이지요. 인터넷에 캄보디아 납치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지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강제 노동, 사기 전화 조직에 팔려간 한국 청년들, 고문당하고 몸값 요구받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눈이 떨렸지요. 이게 2025년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 개자식들이.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3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치졸한 범죄자들을 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미끼로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하다니요. 아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는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올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봤지요. 캄보디아 사건 보도, 피해자 증언, 구조 사례. 모든 걸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지요. 캄보디아 한인 교민 커뮤니티였습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글이 가득했답니다. 우리 아들도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 없어요.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키보드를 쳤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게시글을 올렸지요.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습니다.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전직 경찰입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이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분노였지요. 하지만 그냥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날카롭게 벼린 분노였답니다. 기다려라, 민준아, 아빠가 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캄보디아 대사관 연결 부탁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납치당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지요. 아, 네. 그러시군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 연락 주십니까? 2, 3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 3일이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35년 경찰 생활이 가르쳐 준 겁니다. 관료 시스템은 원래 느리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70살 은퇴 노인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계란을 깨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꽉요. 아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우리 민준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어제 교민 커뮤니티에 글 올리신 분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정확했지요.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푸놈펜에 사는 교민입니다. 한인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답니다.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요즘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온라인 도박 조직들이 한국 청년들을 속여서 데려오는 거죠. IT 일자리, 리조트 일자리라고 속이고요. 그래서요. 일단 들어오면 여권을 빼앗습니다. 감금하고 협박하고 사기 전화를 시키죠. 거부하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알았지요. 뭘 당하는지를요. 고문하는 겁니까? 내 폭행도 하고 전기 고문도 하고 영상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서 돈을 요구합니다. 제 주먹이 떨렸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시고 현지 경찰과도 협조하셔야 해요. 하지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조직들이 현지 경찰과 유착돼 있다는 정황 증거가 있거든요. 뇌물도 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부패한 겁니다. 어느 나라든 경찰 조직 안에는 썩은 부분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움직이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인천에서 푸놈펜까지 가장 빠른 비행편이 내일 아침 6시였지요. 예약합니다. 1인 맞으십니까? 네, 1인입니다. 2인이 아닙니다. 아내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한국에 남아서 연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고 옷을 넣기 시작했지요. 간편한 옷, 운동화, 모자. 그리고 하나 더 넣었답니다. 제 경찰 수첩이었지요. 은퇴할 때 기념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야 할 것 같았어요. 35년의 무게가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딸아이가 왔습니다. 민준이 누나지요. 아빠, 민준이 소식 들었어요. 오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딸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답니다. 나 내일 캄보디아 간다. 아빠,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돼, 넌 여기 남아서 엄마 돌봐줘야지. 하지만, 아빠 말 들어. 내가 반드시 민준이 데려올게. 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위험한 곳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아빠가 누군데 35년 경찰이야. 걱정 마. 하지만 사실은 저도 겁났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범죄 조직.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야지요. 제가 아버지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형사과에서 오래같이 일했던 후배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야, 김 과장 나 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납치됐다고 캄보디아에 간다고요. 형님, 위험합니다.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가야지 내 아들인데.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제가 국제범죄과 후배한테 연락해 볼게요. 혹시 도움될지 모르니까. 고맙다, 김 과장. 형님, 꼭 조심하세요. 그쪽 조직들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가방을 다시 챙기고 있었지요. 여보, 약 챙겼어요? 혈압약이요. 챙겼어. 여권도요? 응. 돈은 충분해요? 괜찮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민준이랑 당신 둘 다 무사히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짐했지요. 반드시 데려온다, 반드시. 인천공항 새벽 4시, 저는 출국장에 섰습니다. 가방 하나, 몸 하나. 70 노인이 적진으로 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답니다.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네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민준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덥고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이십니까? 어제 통화했던 교민이었어요. 맞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한인회에서 일합니다.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차 준비했습니다. 일단 숙소로 가시죠. 고맙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푸놈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떼지어 다니고 길가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했지요. 발전하는 도시였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도시였답니다. 김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박 실장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만 200명 넘는 한국인이 이렇게 당했어요. 200명이나요?
네. 중국 조직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도박, 암호화폐 사기, 보이스피싱.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빌딩들 안에서 그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니요. 경찰은 뭐 합니까? 글쎄요. 박 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뇌물 받고 눈 감아주는 경찰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직들이 워낙 힘이 세서. 그럼 대사관은요? 대사관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사 보호를 해주긴 하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지요. 결국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박 실장님, 혹시 이런 조직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은 압니다. 외곽 지역의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안이 삼엄하고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가볼 수 있습니까? 박 실장이 놀란 듯 저를 봤지요. 김 선생님, 위험합니다. 그쪽은 무장 경비까지 있어요.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제 아들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숙소는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곧바로 한인회로 향했습니다. 한인회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몇 개,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벽에는 실종자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코르크보드마다 전단 수십 장. 이름, 나이, 입국일, 마지막 통화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었지요. 모두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20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실종자입니까? 네. 대부분 비슷한 경우입니다. 좋은 일자리 제안받고 왔다가 연락이 끊긴 거죠. 제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니요. 한인회 회장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지요. 김 선생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회장님,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사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에도 신고하고요. 그게 소용 있습니까?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솔직히 시간이 걸립니다. 외교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현지 수사도 더디고요. 그럼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김 선생님, 위험합니다. 이 조직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에도 한 아버지가 직접 찾으러 왔다가 폭행당하고 쫓겨났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답니다. 하지만 물러날 수 없었지요. 저는 35년간 범죄자들과 싸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회장이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아드님 실종 납치건으로 오셨군요. 신고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를 받았습니다. 빽빽한 항목들이 적혀 있었지요.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합니다. 일주일이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어디선가 고문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요?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절차가 있어서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대사관을 나와 길을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따님, 아들 찾으시죠? 낯선 남자의 소리였습니다. 역시 국어가 이상하고 어눌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정보 가진 사람입니다. 따님, 아들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먼저 돈 주셔야 합니다. 5,000달러요. 5,000달러 한화로 600만 원 정도였지요. 정보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 그쪽 조직에 있었습니다. 따님 아들 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기일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사진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요.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답니다. 컴퓨터 앞에서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소리쳤지요. 화면 속 민준이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어두웠고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돈 먼저 주세요. 그럼 위치 알려드릴게요. 증거 먼저입니다. 오늘 날짜 메모를 든 채 좌우로 3번 흔드는 10초 영상 보내세요. 그게 오면 만나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전신한 송금으로 보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사기다. 속지 마라. 35년 경찰 생활에 감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내일 이 시간까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민준이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곧바로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사정을 설명하니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거 10중 8구 사기입니다. 이런 브로커들이 많아요. 실종자 가족들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이 분명했어요. 사진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조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방에서 저는 무력함을 느꼈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70 늙은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도착했어요? 응, 잘 도착했어. 민준이 소식은요?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야.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다. 아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꼭 데려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그 사진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진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이쪽 조직들이 쓰는 건물 스타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치게 뛰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돈만 받아먹고 잠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지 경찰 중에 괜찮은 사람이요.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후에 또 그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준비됐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셔야 합니다. 무슨 증거를 더 원합니까? 제 아들과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목소리라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따님 아들 감시당하고 있어요. 전화하면 들킵니다. 그럼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날짜가 나온 영상이요. 브로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돈은 2,000달러만 먼저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영상 받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래 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역시 사기였구나 싶었어요. 저녁 7시 박 실장과 함께 한 외진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쪽은 소피 앞 경위입니다. 현지 경찰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소피 앞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드님 일로 들었습니다. 그의 한국어가 제법 유창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대부분 중국 조직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에서 활동하죠. 온라인 도박, 사기, 인신매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경찰은 모른다는 겁니까? 소피압이 쓴웃음을 지었지요. 알죠. 하지만 복잡합니다. 돈이 오가고 정치인들도 연루돼 있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부패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경찰이시잖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도 주고 현장 조사도 함께 가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는 윗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한 달이라고요? 제 아들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소피압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뭡니까? 직접 잠입하는 겁니다. 조직 건물에요. 저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잠입이라니요? 가짜 신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자리 구한다고요. 들어가서 아들을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이 급습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팀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손을 저었지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김 선생님, 그쪽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소피압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나이가 맞는 말이었지요. 70살 노인을 IT 개발자로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박 실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아들인데요. 소피압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김 선생님은 너무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나이도 많고 조직에서 의심할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정보를 더 모읍시다. 어제 받으신 그 사진 제가 분석해 볼게요.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니요. 호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지요.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 사진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무능해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김 선생님이십니까?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NGO에서 일하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한인회에서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납치당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거든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이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또렷하더군요.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NGO는 지난 3년간 57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한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다양한 국적이었어요. 어떻게 구출했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서 또는 직접 협상하기도 하고요. 협상이라니요? 조직에 돈을 주는 겁니다. 피해자를 풀어달라고요. 저는 놀랐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들은 결국 돈이 목적이거든요. 충분한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통 3천에서 10,000달러 사이예요. 3,000달러면 한화로 400만 원 정도, 10,000달러면 1,100만 원 정도였죠.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먼저 아드님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에 있는지, 어느 건물에 있는지를요. 어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지요. 이지은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답니다. 이 배경은 혹시 원본 파일 있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전송받아서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이 사진에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GPS 정보 같은 거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지요. 있습니다. GPS 좌표가 찍혀 있어요.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겁니다. 어디입니까? 푸놈펜 외곽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이지은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한적한 공단 지역이었어요. 여기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건물에서 피해자를 구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우리 아들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접 가봐야 합니다. 건물 주변을 정찰하고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최종 확인해야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합니다. 김 선생님은 눈에 띄세요.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가야 합니다. 그녀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르셔야 해요.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이지은의 차였지요. 낡은 세단이었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니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간간히 공장들이 보였지요. 저 앞입니다.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멀리 4자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지요. 저기입니까? 네, 저 건물 전체를 조직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지은이 쌍안경을 꺼냈지요. 건물을 관찰해야 합니다. 경비 상황, 출입 패턴, 인원 규모 이런 것들이요. 저도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경비원이 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지요. 저기 우리 아들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내부와 연락을 취해야 해요. 어떻게요? 조직 관리자와 접촉하는 겁니다. 협상을 시도하고요. 그때였습니다. 건물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지요. 10명 정도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감금된 사람들일 겁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저는 쌍안경으로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이다. 정말입니까? 저기요. 파란 티셔츠 입은 애요. 이지은도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확실하세요? 확실합니다. 제 아들 민준이에요. 저는 차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뛰어내려가서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지은이 제 팔을 붙잡았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하지만 저기 있어요. 제 아들이. 알아요. 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에 아들이 있는데 가지 못하다니요. 하지만 이지은 씨 말이 맞습니다. 무모하게 움직이면 위험하지요. 민준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지요.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을 거기서 꺼냅니까? 일단 조직 관리자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제가 중개인을 알아요. 그 사람을 해서 협상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 3일 정도요. 2, 3일. 너무 길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지요. 민준이를 뒤에 두고 호텔로 돌아오는 걸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지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봤다 민준이를 봤어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하지만 수척하고 지쳐 보이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찾았어. 정말요? 어디 있어요? 애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 곧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지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직 내부에 있던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탈출한 사람인데 정보를 줄 수 있대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요. 같이 가시죠. 오후 3시 우리는 한 교회로 갔습니다. 푸놈펜 한인 교회였지요. 그곳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고 팔에 상처가 있었지요.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건물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서 뭘 당했습니까?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시켰어요. 하루 12시간씩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부하면 때렸어요. 전기 충격기로. 그리고 밥도 안 줬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답니다. 그럼 지금 그 안에서 우리 민준이도 그런 걸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2층에서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래도 도망쳤습니다. 그 건물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30명 정도였어요. 한국인이 20명, 나머지는 베트남이랑 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는요? 10명 정도요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3명 있는데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내부 구조를 알려줄 수 있어요? 2층에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전화를 걸게 합니다. 3층은 숙소고 4층은 관리자들이 쓰고요. 출입구는요? 정문 하나, 비상구가 뒤쪽에 하나 있는데 잠겨 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문도 있는데 거기도 잠겨 있습니다. 이지은이 노트에 적고 있었지요. 저도 듣고 있었답니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요. 혹시 김민준이라는 사람 봤습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한 일주일 전쯤 들어온 것 같던데요. 어떻게 지냅니까?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전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맞았다고요? 네, 보이스피싱 안 하면 매일 맞아요.
그래서 결국 다들 하게 되죠. 안 하면 못 버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이 맡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들이. 제가 흥분하자 이지은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진정하세요. 곧 구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출합니까? 경비가 10명이나 되는데요. 경찰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피압 경위와 상의해야 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탈출했을 때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해줬어요. 소피압 경위는 다릅니다. 제가 보증해요. 이지은 씨는 자신있게 말했지요. 저도 믿고 싶었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피압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우도 함께였지요. 증언 감사합니다. 이 정보면 충분합니다. 소피압이 말했습니다. 급습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요. 팀을 구성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일주일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김 선생님, 준비 없이 가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지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소피압 경위 말이 맞아요. 차근차근 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지요. 모두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생활을 오래 한 경험으로 상황은 이해하지만 마음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소피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3일 안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3일, 그나마 일주일보다는 나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지요. 한국에서 보던 별과 똑같았답니다. 민준아,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지요. 맞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내가 허락하지 말걸. 캄보디아에 가지 말라고 더 말려볼걸.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제는 빨리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지요. 김 선생님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못 자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민 중에 그 조직에 음식을 납품하는 사람이 있대요. 음식을요? 네.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고요. 오전 8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시에 바로 가겠습니다. 오전 8시, 저는 박 실장과 함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주인인 한식당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나서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속여서 데려다 저렇게 괴롭히다니.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신다고요? 네. 아침 7시에 30인분을 배달합니다. 점심도요. 내부에 들어갑니까? 정문까지만요. 경비원이 받아갑니다.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혹시 내부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창문으로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표정들이 다들 죽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그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도시락 안에 뭔가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도시락 안에 쪽지를 넣을 수 있습니까? 쪽지요? 네. 제 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할 겁니다. 경비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진 않거든요. 밑에 살짝 넣으면 모를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오늘 당장. 박 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쪽지가 발각되면 이철수 씨도 위험하고 아드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무모한 생각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소피압의 연락을, 이지은의 연락을, 누구라도 좋으니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준이가 맡고 있는 건 아닐지, 굶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실장님, 저 혼자라도 그 건물에 가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도 무모하게 움직이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십시오. 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안 가요. 요금 3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가요. 저는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5번째 택시가 겨우 응했지요. 1시간을 달려서 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저 안에 있어요.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스톱.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경비원이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남자를 데리고 나왔지요. 중국인으로 보였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더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어가 유창했지요.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김민준이요.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긴 회사입니다. 면회 안 됩니다. 회사라고요? 멀쩡한 회사가 왜 면회가 안 됩니까?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지요. 돌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혼자라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다고 말하고 뒤돌아 나와 건물 모퉁이에 숨어 주변을 살펴보는데 2층 한 창문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망원경을 들어보니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창문을 두드렸지요. 뭔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왔다. 경비원 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가세요. 우리 아들이야. 민준아. 하지만 경비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로에 내던져졌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무릎이 까졌지만 아프지도 않았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 앞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길바닥에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멈춰 섰지요. 이지은 씨였습니다. 김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그녀가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봤어요. 제 아들을, 민준이를 봤어요.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지은 씨는 저를 일으켜 세워 차에 태우고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박 실장님이 연락해서 왔어요. 혼자 오셨다고요? 미안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이에요, 작전이요. 소피압 경위가 내일 새벽에 급습한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수팀을 구성했대요. 20명이요. 무장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해요.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가야죠. 저 30년 경찰밥 먹은 사람입니다. 이지은이 한숨을 쉬었지요. 알겠어요. 하지만 뒤에 계셔야 해요. 경찰들이 먼저 진입하고 안전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지요. 혹시 모르니까요. 민준이가 나올 때 입을 옷, 물, 약. 새벽 4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로비로 나오세요.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시죠.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푸놈펜 거리는 고요했지요.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답니다. 약속 장소는 건물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경찰차 5대가 서 있었지요. 소피압이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김 선생님 오셨군요.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피압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지요. 정문으로 1팀이 진입한다. 2팀이 경비원들을 제압한다. 동시에 2팀은 후문으로 들어가서 도주로를 차단한다. 3팀은 건물을 포위한다. 알겠나? 예. 경찰들이 일제히 대답했답니다. 저는 긴장했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작전 개시는 새벽 5시 지금부터 15분 후다. 준비하라. 경찰들이 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탄복을 단단히 조이고 헬멧을 썼지요.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20명의 경찰. 과연 충분할까요? 저는 35년 경찰 생활 경험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건물 안에 경비원이 10명. 무장하고 있다고 했지요. 관리자가 3명 그리고 감금된 사람이 30명. 변수가 많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저항하면, 인지를 잡으면, 미리 도주하면, 소피압 경위님. 네. 후문 쪽에 경찰을 더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범죄자들은 항상 도주로를 확보해 둡니다. 소피압이 뭔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팀 중 5명을 후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 최루탄을 먼저 쏘십시오. 경비원들이 무장하고 있으니 혼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질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소피압이 지시를 수정했지요. 먼저 도주로를 차단하고 비상계단을 포위한 후 최대한 조용히 진압하는 걸로 말입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5시가 됐습니다. 소피압이 손을 들었지요. 작전 개시. 경찰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없이 조용히요. 저와 이지은도 뒤따라갔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경찰차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1팀이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뛰어나왔지요.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가 퍼졌지요. 경비원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답니다. 돌입.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지요. 고함, 비명, 뭔가 부딪히는 소리. 저는 주먹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10분쯤 지났을까요? 소피압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은요? 안전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건물 입구로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젊은 남자들이었지요. 수척하고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봤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청년이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뛰어갔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다. 저는 민준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아빠랑 집에 가자. 저도 울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기쁜 눈물이었어요. 민준이와 거기 갇혀있던 친구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상이 좀 있습니다. 갈비뼈 주변에 멍이 좀 있고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증세도 보이고요.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도 있습니다. 심각합니까?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회복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무슨 소리니 네가 왜 미안해. 고집 부리지 말고 아빠 말 들을 걸 그랬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거기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전화를 걸라고. 안 하면 때리고 굶기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어 아빠가 지켜줄게.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빠가 전직 경찰인 거 잊었니? 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잖아. 민준이가 다시 만나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 그날 오후 소피압이 병원에 왔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두목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인 3명이요. 그리고 경비원 10명도 전부 구속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총 32명이었습니다. 한국인 23명, 베트남인 6명, 태국인 3명이요. 전부 구조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도 다 구한 겁니다. 현지 경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김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피압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지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 현지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소탕, 한국인 포함 총 32명 구조. 70세 한국인 아버지, 아들 구하기 위해 단독으로 캄보디아 입국. 은퇴 경찰의 집념, 국제범죄 조직 무너뜨려.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요. 김 선생님, 어떻게 혼자서 이 일을 해내셨습니까?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구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태국에 있는 딸을 찾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현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노력했지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이제 다시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요. 아빠, 우리 이제 한국 가요. 그래,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신다. 공항으로 가는 길 민준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저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을게요. 알아 하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조심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릴게요. 이런 사기 조심하라고요. 제가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답니다. 훌륭하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민준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민준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왔다, 무사히 잘 왔어. 딸도 동생을 꼭 안았답니다. 민준아 정말 걱정했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지요. 많이 먹어 살 많이 빠졌더라. 네, 엄마 잘 먹을게요. 민준이가 밥을 먹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답니다. 덩달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어느 날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표창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창이라고요? 저는 놀랐답니다. 경찰서에 가니 서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김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 표창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서장님이 표창장을 건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최진우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김 선생님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진우. 탈출했던 그 젊은이였지요. 아닙니다. 진우 씨가 용기 있게 증언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하면 됐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그 사건 이후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요. 모두들 희망을 얻었대요.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한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많은 걸 바꿨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답니다. 정말 뭔가가 바뀌었을까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지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인 피해자 구조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모든 조직을 소탕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죠? 아니야, 네 덕분이지. 네가 용기를 내서 살아남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민준이가 웃었지요. 아빠, 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대학원에 가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훌륭한 결정이구나. 아빠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지요. 자랑스럽다, 아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한국의 별이었지요. 캄보디아에서 봤던 그 별과 똑같았답니다. 결국 해냈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찬 사건이기도 했지요. 여보,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민준이 이야기 들었어요? 국제법 공부한대요. 응, 들었어.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요. 그러게.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낸 거지. 그 다음 주 한인회에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지요. 박 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 분의 용기가 3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만의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건물에 있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울컥했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랬니? 네. 아빠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웃었답니다. 너도 충분히 멋있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냈잖아. 아빠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아빠가 꼭 구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고맙다, 민준아, 날 믿어줘서. 한 달 후 소피압 경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두목들에게 각각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경비원들도 5년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답장을 보냈지요. 감사합니다. 경위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캄보디아에 당신 같은 경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해 겨울, 저는 경찰 동기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났지요. 김 선생, 신문에서 봤네, 대단하더군. 별일 아니었네. 별일이 아니긴. 70의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아들 구해온 게 별일이 아니라고.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경찰 이미지도 좋아졌어. 은퇴해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경찰이라고 말이야. 과찬일세. 아니야. 우리가 자랑스럽네. 함께 일했던 게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표창장이 벽에 걸려 있었지요. 민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상담 봉사 시작해요. 상담 봉사? 내 해외 사기 피해 예방 상담이요. 제 경험을 나누려고요. 잘 생각했다.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뒷산에 올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민준이와 나란히 산에 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공기가 다르네요. 그래.
숨이 편하다.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때는 억울했어요. 왜 하필 나냐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누가 와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걸. 나는 민준이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우린 서로의 사람이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사람이 될게요. 우리는 발걸음을 맞추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침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원에 합격했지요. 국제법을 전공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은퇴 노인입니다. 손주들 봐주고 아내와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는 일상이지요. 하지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요. 저희 아들이 필리핀에서 실종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 태국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제 경험을 나눠주고 방법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항상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아빠 이야기를요. 내 이야기. 네. 국제범죄와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였는데 아빠 사례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감동하셨대요. 그랬구나. 그리고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요. 뭐라고 대답했니?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아들을요. 맞는 말이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답니다. 오래된 습관이지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민준이와 함께 산에 올랐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1년 전 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었다. 그때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하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 이지은 씨, 소피압 경찰, 박 실장, 진우 청년, 이철수 씨.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덕분에 민준이가 돌아왔다. 그들 덕분에 32명이 자유를 찾았다. 그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 나는 믿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별이 떠 있었답니다. 캄보디아에서 봤던 별도 지금의 저 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70평생 중 가장 힘든 싸움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별은 어디서나 같은 별이듯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빛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최근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위험이 보인다면 오늘 영상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현재 해외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위로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말들이 모여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예방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밥상이었습니다.